자, 일제강점기. 우리 역사에서 가장 어둡고 힘든 시기 중 하나죠. 모두가 빼앗기기 바빴던 바로 그 시절에 오히려 모든 걸 지키고 남기려 했던 일본인 형제가 있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아니, 지배국의 국민이 어떻게 식민지의 문화와 자연을 사랑하고 심지어 그 수호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때는 20세기 초 정말 격동의 한반도였죠. 일본의 통치가 시작되면서 뭐랄까 익숙했던 것들은 변하고 소중한 것들은 점점 사라져가던 바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두 형제가 이 땅에 도착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아니, 모두가 뭔가를 가져가려고 혈안이 됐을 때 왜 이 사람들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을까요? 도대체 뭐가 그들을 그렇게 움직이게 만들었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미스터리입니다. 이 형제들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바로 이거예요. 예기치 못한 헌신. 자, 모든 것의 시작은 19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형인 노리타카가 먼저 미술교사로 서울, 당시 경성이었죠. 경성에 왔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해에 동생 타쿠미가 임업 전문가로 형을 따라왔습니다. 바로 이렇게 두 형제의 운명적인 한국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보시면 둘은 서로 전혀 다른 분야의 전문가였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조선의 혼을 지킨다는 하나의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형 노리타카는 말하자면 수호자였어요. 흙으로 빚은 도자기를 통해서 조선 예술의 과거를 지키려고 했죠. 반면에 동생 타쿠미는 경작자였습니다. 황폐해진 산에 나무를 심으면서 이 땅의 미래를 가꿨으니까요. 과거와 미래. 정말 각자의 역할이 명확했죠? 자, 그럼 먼저 형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흙의 혼, 바로 조선의 도자기에 평생을 바쳤던 노리타카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헌신을 딱 하나의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데요. 바로 700입니다. 이게 뭐냐면 전국에 흩어져 있던 가마터, 그 가마터를 무려 700곳 이상이나 직접 발로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와, 이 숫자 하나만 봐도 그 집념이 어느 정도였는지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그냥 도자기를 좋아하는 수집광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보세요. 가마 구조를 정밀하게 스케치하고 흙이랑 유약 성분은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심지어는 동네 장인들이랑 나눈 대화까지 하나하나 다 기록했어요. 이건 뭐냐면 그냥 물건을 모으는 게 아니라 사라져가는 지식 그 자체를 체계적으로 보존하려 했던 진짜 학자였다는 뜻이죠. 조선의 것은 조선에 두어야 한다. 이 한마디, 이게 바로 그의 모든 철학을 보여줍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시절에 얼마나 많은 문화재가 일본으로 빠져나갔습니까? 그런데 그는 완전히 다른 신념을 굳건히 지켰던 거죠. 그리고 이 신념은 그냥 말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증명했죠. 그가 평생 모은 유물이 무려 3,500점이 넘습니다. 근데 이걸 자기 나라로 가져간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을 위한 미술관을 만드는데 전부 기증해버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형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동생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동생 타쿠미의 열정은 형과는 조금 달랐어요. 도자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흙, 바로 한국의 산을 향해 있었거든요. 임업 전문가였던 타쿠미가 한국에 와서 처음 본 풍경은 정말 참혹했습니다. 마구잡이로 나무를 베고 수탈해서 산들이 거의 다 벌거숭이 민둥산이었거든요. 그의 사명은 그래서 아주 명확했습니다. 바로 이 죽어가는 산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거였죠. 그래서 그가 뭘 했냐면 한 군데 흙이랑 날씨에 딱 맞는 노천 매장법이라는 기술을 개발해낸 거예요. 이게 정말 획기적이었는데 이 기술 덕분에 소나무 씨앗이 싹을 틔울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이건 그냥 연구실에서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한국의 산림 풍경 자체를 바꿔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그런데 타쿠미의 사랑이 그냥 큰 산에만 머문 건 아니었어요. 그는 그 자연에서 나온 아주 소박한 일상의 물건들에도 푹 빠졌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삶에 꼭 있었던 작은 밥상, 바로 소반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된 거예요. 그리고 이걸 또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죠. 1929년에 쓴 그의 일기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오늘은 소나무를 심었다. 조선인의 웃음 속에서 나는 이곳에 뿌리 내리고 싶다는 생각을 다시 했다. 이 문장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지 않나요? 그에게 한국은 이제 그냥 일하는 곳이나 연구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땅과 사람들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싶은 진짜 삶의 터전이 된 거죠. 그리고 그의 마지막 유언은 이 땅을 향한 그의 사랑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정말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한국 땅에 한국식으로 묻어달라. 죽어서도 이 땅의 일부가 되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유언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서울 망우리 공원에 있는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한국의 산과 민예를 사랑하고 한국인의 마음속에 살다 간 일본인, 여기 한국의 흙이 되다. 와, 정말 이보다 그의 삶을 더 완벽하게 요약하는 말이 있을까요? 자, 이렇게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들의 복잡한 유산을 좀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들의 헌신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맞아요. 이 이야기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한쪽 면을 보면 정말 값을 매길 수 없는 우리 문화유산과 자연을 지켜낸 순수한 헌신이 보이죠. 하지만 동전을 뒤집어 보면 그 모든 활동이 결국 식민 통치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해방 후에 그의 묘가 훼손될 뻔한 적이 있었는데 이걸 다시 복원하고 지금까지도 관리해주는 분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의 옛 한국인 동료들과 후배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정치적인 갈등을 뛰어넘는 인간 대 인간의 존경과 우정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 아니었을까요? 결국 아사카와 형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고통스러운 역사 속에서 태어난 이 아름다운 유산, 한 개인의 순수한 헌신과 시대가 가진 거대한 모순, 이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억하고 또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어쩌면 정해진 답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 찾아나가는 것, 바로 그게 우리가 이 형제의 이야기를 계속 기억해야 하는 진짜 이유가 아닐까요?